네, 시장에 대한 다양한 변수 점검해보고 한국 경제 또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유신익 KBW의 스타자문단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연장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장의 예상대로 90일 정도 더 연장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유예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유예죠. 네. 그러니까 유예. 그러니까 이번에 일기 때와 달랐던 점은 뭐냐면 시진핑의 리더십이 강력했고 트럼프가 일기 때 들어설 때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위안화를 갖다가 국제화하면서 스스로 무언가 국제화 시도를 요구하기 위해서 삼각지 무역 연안지대에서 이제는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 무역 시대에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리더십에 대응한 이것은 아니야. 우리 질서를 깨트려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그 고율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를 했었고 거기에 맞대응한 중국의 반격적 관세 부과는 사실 이제 부과가 될 때마다 오히려 5% 이상씩 높은 수준으로 이제 반격을 가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이기 때의 상황을 보시면은 물론 중국도 보복 관세를 매기긴 했어요. 하지만 미국이 매기는 패턴을 보면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관세를 매기기 시작을 했고 고율 관세를 매긴과 동시에 중국에서는 그에 대한 반격이 약했단 말이죠. 네. 반격이 약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지금 시진핑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내부의 전열을 더 집중하고 있어서 외부하고의 어떤 이제 대적, 외교 이런 무역 전쟁 여기에 대응하기에는 약간은 좀 느슨한 점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혼자서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이유는 없어졌다. 그러면은 현 상태에서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까지도 어느 정도 허용해지는, 물론 이제 매출의 15%는 이제 국가에 세입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근데 그만큼 중국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면서 유예를 했다는 것은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유예 기간을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종국에는 관세 부과를 할 테지만 그동안의 이연된 시간, 휴식 기간, 네. 휴전 기간을 상당히 줄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미국에 도움이 된다면 유예 기간은 조금 더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표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 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미국의 7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연준의 또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이제 네. 물가 지표까지 또 확인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10부에서 한 8부, 9부 능선 정도는 파월이 우긴 게 맞구나. 틀린 게 맞구나. 네. 파월 의장은 계속적으로 물론 연준의 일부 매파적인 인사들도 그런 발언을 했지만 트럼프 불확실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물가가 미국의 CPI가 2.5%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7, 2.7, 2.8 이렇게 올라선 그 요소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 요소를 보시면은 상품 관세 때문에 상품 가격이 높아져서 그것 때문에 관세가 높아지니까 우리 제조 공산품들의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시나리오랑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냐면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물가가 왜 서비스 물가가 미국에선 가장 중요한데 서비스 물가가 왜 안 떨어질까? 그 요인은 기준금리를 안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 옐런 전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높여놓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금리를 높여놨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상태가 유지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서비스 물가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렌트비, 메디케어, 이런 헬스케어와 관련된 서비스, 여기에 수가와 그 다음에 주택 렌트비 이런 거는요 다 책정되는 요구 수익률 자체가 시장에 통용되는 수익률이나 이자율에서 다 기준을 잡고서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라면은 국채금리와 시장금리는 당연히 높은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주택을 렌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도 이 정도 수익률 이자는 받아야 돼라고 하기 때문에 렌트비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논리는 사실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맞지 않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스토리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연준은 그동안의 버티기 작전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금리 인하의 사이클에서 잠시 멈추는 기간에 대한 명분을 트럼프 때문에 못해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2.8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관건은 뭐냐면 상품 쪽이나 에너지 쪽의 물가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전히 슬로우 다운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관건은 다 서비스 쪽입니다. 여전히 서비스 쪽. 헬스케어, 그러니까 메디케어와 관련되는 수가 비율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주택 렌트비, 그리고 서비스 중에 또 한 가지는 유틸리티 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지난달에 이제 유가가 한번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급등에 의한 영향이 한번 또 반영이 되면은 유틸리티는 한 6개월 정도 또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만들어진 물가의 패턴은 물가가 서비스 물가 쪽이 상승 압박이 있긴 하지만 관세에 의한 영향은 없다. 그러면 이제는 페드 연준 자체도 이제는 물러날 어떤 공간이 없다.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고용까지도 이제 10만 미만이 계속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10만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10만이 왜 중요하냐면 경기가 둔화되는 징후에 가장 그 지렛대 역할로 보는 게 신규 고용이 10만 이하권으로 들어설 때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앞으로 이제 2, 3개월 이상은 더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페드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돌아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7월 CPI 2.8%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올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세에 따른 물가 충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데 앞서서 고용도 짚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신규 고용이 둔화가 되고 과거 수치까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생각보다 고용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용이 안 좋죠. 네. 안 좋죠. 근데 이제 안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장미꽃 빨간색을 아십니까? 장미꽃의 빨간색. 그거는 그냥 빨간색일까요? 진한 분홍일까요? 구분이 어렵죠. 네. 그래서 미세한 델리케이트한 이렇게 색상의 구분 정의를 또 따로 해야 돼요. 그런 색은.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경기가 안 좋고 고용 지표를 보면 안 좋은 게 맞아요. 네네. 근데 왜 안 좋느냐? 그래서 안 좋을 때 표현하는 방식만 하더라도 소프트 패치, 그다음에 기술적 침체 여러 가지로 용어를 쓰는데 안 좋은 건 맞지만 똑같은 분홍색, 빨간색 계열이지만 이게 뭐 때문에 약간 다른 부분이 뭐냐,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을 보시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용에서 미국 경기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그 기업들에 대한 컨설턴트나 이제 파이낸스와 관련된 서비스 쪽 항목인데요. 그쪽의 고용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늘어난다는 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회계 관리가 필요하고 건물 관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서비스와 관련되는 업종에 고용이 줄기 시작하면 기업이 쉽게 말해서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즉 지금은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없을까? 투자를 하기에 환경이 안 좋은 걸까? 생각해 보시면은 돈은 많습니다. 물론 금리는 안 떨어지고 있죠. 근데 돈은 많아요. 그러면 가게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가게는 소득이 없을까? 돈이 없을까? 아니에요. 사상 최고치 25조 달러 정도의 총소득을 기록한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럼 소비자도 돈이 많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돈이 많은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가 안 이루어지니까 기업 관련되는 서비스 업종에 그 신규 고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통칭하면 뭐냐면 지금 심리적 위축이 오고 있다. 심리적 위축 때문에 투자도 안 하고 소비자들도 돈은 있지만 소비를 갖다가 계속 나중에 할래, 좀 아꼈다 나중에 할래,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심리적 위축에 의한 전반적으로 돈을 쓰지 않음으로 해서 둔화가 일어나는 상태이고, 이 둔화의 상태에서 그러면은 심리가 위축이 됐다 그러면 심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개선시켜야 되죠. 네. 그 개선시키는 건 누가 키를 갖고 있느냐? 지금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풀 만큼 계속 풀면서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물론 이제 축소를 한다고는 했지만, 재정 지출을 축소했지만 세금을 감면했잖아요. 세율을 갖다 인하를 했잖아요. 그만큼 어느 정도 돈을 쓸 수 있게 충분히 준 거예요. 그러면은 선물은 그 다음에 누구한테 타자가 있냐? 또 기승전 연준에 있다. 연준이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줘야 심리적으로 네. 압박을 받던 소비자나 기업 투자자들도 이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모든 지표들과 모든 시장에,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투자에 민감한 이제 업종이니까
금리를 바라보고 이제는 연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포커싱. 그래서 연준은 더 압박을 느끼고 압박을 느끼는 만큼 당연히 9월에는 인하를 할 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고용과 관련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업 서비스 쪽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다는 건데 그거는 결국에 심리 싸움이다. 심리적인 위축이 있고 그 키는 연준이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소비 심리를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심리적 위축이 이 소매 판매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15일에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의 컨센은 어떤가요? 컨센서스는 계속 이제 완만한 횡보 혹은 둔화세를 계속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현상은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사실 이제 작년 11월, 12월을 지나서 올 1월, 2월부터는 계속 둔화세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증가폭이 늘어나지 않거나 증가세가 정차되는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이제 미국의 가계 상황을 보시면 되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아요. 아직도 임금 자체는 높은 수준을 유지. 제조업도 평균 임금이 우리 시간당 임금이 거의 우리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38, 40불 정도까지 이제 육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3.8에서 이제 4불 정도 이제 네. 오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얻게 되는 사회 이전 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캐피탈 게인 같은 경우도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상품과 관련되는 이제 서비스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소비가 둔화가 되고 있을까? 단순히 트럼프 때문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세금을 감면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을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을 인하를 했는데 이 세율 인하에 대한 혜택이 언제 돌아오느냐? 사실상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라 매월 오는 게 아니라 연말에 오면 그걸 갖다가 다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갖다가 그 전년도 대비해서 적은 금액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죠. 지갑에서 나가는 돈들은 그때 세이빙이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현재 연방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세금 감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사실은 돈을 쓰기에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반기에 이연이 돼서 연말에 돼서 돈이 어느 정도 이제 세이빙이 됐구나, 세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구나,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늘었구나, 그때 돼서 지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앞에서 말씀하신 이제 나눈 것처럼 사실 2.5 물가가 2.5, 2.4 갈 때도 서비스업 쪽 물가는 그냥 횡보세였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 렌트비도 3.7, 3.8. 그다음에 우리 메디케어 쪽도 3.5, 3.8. 거기서 계속 횡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업 쪽에 대해서도 특별히 싸니까 돈을 많이 써야지라는 그 계기나 동기를 부여하기도 힘든 상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자들도 지금 눈치 작전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누군가 물꼬를 터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기승전? 그럼 연준밖에 없다. 지금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가와 고용 그리고 소비 판매 결국에 심리 싸움일 텐데 이 심리적인 위축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거는 연준밖에 없다. 물꼬를 연준이 터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 9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좀 많이 나올 텐데 하나씩 좀 들여다볼까요, 박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도에 보험성 금리 인하 기억하시나요? 네. 혹시 이제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용이 그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도는 24년도니까 23년도에 총 고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예측이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24년도 이제 3월 달 들어서서 보니까 다시 재집계를 하니까 전년도 23년도의 고용이 90만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때는 이제 사실 쇼크였죠. 어떻게 이렇게 고용이 좋은데 90만이 날아가느냐. 거의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축소된 그렇죠. 네. 규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이제 파월 의장은 더 이상은 이제 버틸 수 없겠다.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의 어떤 징후, 앞으로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고용시장이 위축될 징후,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제는 현재 경제 상황은 여전히 견조합니다만 고용 지표를 보니까 앞으로 불안정해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다. 라고 보험성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초 들어서 매파적인 주요 인사위원들이, 대표적인 위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것이
사실 경제 자체는 견조하고 그 견조한 것에 대해서 수식어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견조하다 해서 그냥 좀 양호하다 네네. 이 정도로 바뀌긴 했는데, 근데 마지막 문구에 항상 그 스탠스들이 있었어요. 물가의 불안정성, 물가의 불확실성.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스테이트먼트에는 이제 트럼프 때문에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계속 표출이 됐었죠.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회피 불가능한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물가 불확실성이 있지만 고용조차도 흔들림이 보인다고 한다면 연준이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와칭할 타이밍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두 번의 역사적인 작년도와 올 초의 발언을 문구를 다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죠? 고용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회피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더 이상 와칭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이상은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납도선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은 당연히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번을 인하를 안 한다 그러면은 뭐 파월 의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또 경고성 멘트를 하고 트럼프가 뭐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시장 자체에서 비난이 많아질 거다. 왜냐하면은 지금 인하 사이클이 거의 6개월 이상 정도 끊긴 상태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파월은 그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경기가 다시 인하 사이클과 동시에 경기가 완화될 수 있는 소득과 펀더멘탈 구조를 갖고 있는데 페드가 안 움직이니까 경기를 인위적으로 망치게 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비난이 굉장히 본물 터질 것이다. 그래서 인하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현 시점에서 물가와 고용 시장을 고려했을 때 이번 9월 FOMC에서는 당연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9월 금리 인하론에 힘이 실리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신흥국 통화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니까요, 신흥국 채권 펀드에 3년 만에 자금이 순유입된다, 이러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글로벌 유동성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미 2, 3개월 네. 전부터 글로벌 펀드들은 신흥국 쪽에 대한 그 우리 펀드 레이징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시아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아시아에 포함되는 건 당연히 한국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들어가고요. 근데 이 들어가는 이제 이 예전과 다르게 신흥국에 자금이 유입이 된다고 그래서 이머징 신흥국,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예전으로 하면은 차이나를 뺀 브릭스, 네. 이제 차이나를 뺀 브릭스에 돈이 다 들어가고 그런 형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이고, 그리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들이 더 강화되거나 혹은 재정 지출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국가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장 자체, 주식 시장 자체의 부양을 위해서 각종 자본 시장의 어떤 새로운 정책도,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겠죠. 일본은 당연히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장에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모티베이션들이 일어나는 국가들의 펀드들에 대한 자금 유입이 있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이제 통칭이 될 수 있을까? 앞에서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환율에 있어요, 다. 신흥국들의,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의 환율,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미 피크를 찍고 강세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다가 이제 피크를 찍고 어느 정도는 적어도 떨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즉 환에 대한 메리트, 환 차익에 대한 요소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특히 대만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일본 같은 그래도 선진 시장, 신흥 쪽에서도 좀 선진 시장에 돈이 유입이 이미 2, 3개월 전부터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은 한마디로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또 늘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앞에서 우리가 연결된 얘기하고 조금 접목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금리가 높다는 거는 아이러니하죠. 자, 연준이 금리를 안 내려서 그렇습니다. 연준만 이 정책에 따라가고 다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모든 글로벌 유동성의 선순환은 예전에 그랬다시피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또다시 증폭되고 시장 자체가 유동성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이미 구비가 돼 있다. 연준만 금리 인하하면 됩니다.
네, 전체적인 전반적인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으로 시야를 좀 넓혀보도록 하죠.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빅테크 기업들은 연일 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와 함께 미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의 어떤 테크 기업들에 대한 큰 프레임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잘 왔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잠깐 관세 전쟁만 하는 동안 조정을 받아왔어요. 그러다가 자체적으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아마존, 구글, 그다음에 모두 다 자체적인 투자와 반도체 개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이크론도 포함을 해서 이런 반도체 기업들까지 포함을 해서 자체적인 투자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이제 애플까지도 이제 더 첨가가 되겠죠. 투자에 대한 약속들과 함께 앞으로 매출에 대한 이익,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구나는 기대 때문에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화두 속에서 기업들은 각자 자신들의 체력과 업종에 맞게 잘 하고 있다라는 이제 증거인데, 그럼 여기서 빠진 큰 프레임, 트럼프가 딱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나타냈던 큰 프레임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바로 AI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AI를 이제는 칩을 개발하고 그거를 갖다가 채택하는 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나스닥의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대는 각 기업들이 AI를 다 채택을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채택을 해서 굉장히 혁신성, 판매도 늘어나고 생산성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 대신 인건비는 줄어들고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잠시 잠깐 멈춰져 있는 상태이죠. 네. 왜?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한 AI를 대규모로 채택하기 위해서 투자의 규모는 사실 자체적인 현금 조달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예정된 자체적 자금 조달 이외에 자신들이 새롭게 CP를 발행하거나 새롭게 부채를 조달을 해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야 이러한 혁신적 AI 생산성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시장금 때문에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 죄송하지만 오늘은 연준이 네. 이거를 물꼬를 틀어줘야 된다.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의 어떤 큰 사이클 상의 호조세는 지금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네. 정책까지도. 하지만 금리 부분이 아직은 발목을 쥐고 있어서 이런 부분만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빅테크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AI 투자가 지금 살짝 주춤한 것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결국에 금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빅테크 기업에게는 또 어떤 전환점을 가져다 주게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난주에 401k 펀드에 가상화폐가 포함됐다, 이러한 이야기 박사님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국내로 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랑 카카오와 같은 국내 기업들도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가상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앞서서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연준의 영향력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가 궁금해지거든요. 핵심적인 부분을 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호 자산으로 표현이 됐던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 시장에서 발행량이 늘어나고 그것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많고 소비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소비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통화 정책의 영향력이 원래의 종이 지폐의 영향력만 갖고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영향력이나 통화 정책의 영향력은 줄어든다. 그거는 사실은 아주 미세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조각만 봐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실제로 지금 영국에서 시도되는 거는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적으로 돌아다니고 금융기관들까지 만약에 그것을 보유하게 된다고 한 것을 가정해서 중앙은행도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금으로 편입할 것을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운영위원회라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연구하는 단계이고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금융권이나 기존의 통화제도권 자체에서 돌아다닐 것을 가정해서 중앙은행에서 그걸 지준으로 예치를 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세요, 이런 구조로 된다고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지준으로 예치하고 있는 중앙은행도, 특히 연준도 그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절대 축소되지는 않는다. 그 지준 예치에 대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원래 종이지폐 달러에 대한 그 통화 정책의 영향력을 갖듯이 스테이블 코인도 똑같은 영향권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이 커지면서 얼마나 개입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사들이고 지준을 예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되거나 강력해질 수 있다. 근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은 전 세계의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대부분이 차지를 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신다면 전 세계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가장 큰 감독권자나 통제자는 누가 될 것이냐. 결국에 전체 시장을 아우르는 연준이 될 것이다. 연준은 전체 국가를 통제하는 은행권이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예, 연준의 역할이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가상화폐를 준비자산으로 얼마만큼 준비되느냐, 편입되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역할도 바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 커지고 있는 스테이블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이거는요, 사실은 거의 2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안 되지만 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발행을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담보자산을 뭐 100%로 구축을 하고 150% 구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운용을 해야 되고요. 감사를 해야 되고요. 발행한 이후에 우리가 네트워크로 보내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잖아요. 그럼 네. 결제를 할 때 보내고 송금할 때도 보내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디파이라는 서비스까지 이용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일반인 분들도.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본다면 사실은 운영, 감사, 그다음에 발행, 그다음에 트래블 룰을 맞추는 와칭하는 그런 독립적인 그 우리 회계법인과 같은 그런 기구들까지도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계속 와칭아웃을 하셔야 된다.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성장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박사님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딕 KBWN 스타자문단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